성호 부근을 한번 읽어볼게. 어? 징검다리. 징검다리 없어? 네, 없어요. 아이고, 알았어, 복사해올게. 앞에 와봐. 제목은 뭐야? 어디 부근이래? 야, 부근이란 말은 뭐야? 부근, 그치, 근처지? 성호라는 단어는? 아니. 성호, 호수예요, 호수. 요때 호자가 호수야. 자, 호수 근처에서 느끼는 화자의 뭐 정서, 심리 혹은 상황, 배경 이런 걸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시의 특징이 1, 2, 3이라고 하는 이런 넘버링이 되면서 시를 딱 구분하고 있네요. 없어요. 네. 한번 보자. 양철로 만든 다리 하나 수면 위에 떨어지고 머릿속에 딱 느낌이 오니 다리 하나가 어떻게 돼? 수면 위로. 수면이라는 거는 물 위로 떨어집니다. 근데 뭘로 만들었대? 양철로 만들었대. 야, 양철은 어떤 느낌이니? 어떤 속성이 있어? 금속. 오케이. 까딱해. 금속이야. 이게 달리 이런 식으로 그려지니까 우리 달밤의 마지막 달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지. 자, 달이 수면 위에 떨어지고 부서지는 얼음 소리가, 자, 얼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호수에 얼음이 짜각짜각 있었나 봐요. 계절이 느껴진다. 어떤 느낌? 어떤 계절? 추워. 그치, 겨울. 그러면 이 겨울에 어떤 호수에서 화자가 바라보면서 시를 써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날카로운 호적같이 옷소매에 스며듭니다. 자, 모모가치라고 하는 직유법, 그리고 수면 위에 떨어진다라는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서 시의 분위기를 살려주고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 달도 뭔가 딱딱하게 얼어붙은 느낌이에요. 이 달도 뭔가 차갑게 아이스가 된 느낌, 얼어붙은 느낌으로 부서지는 얼음 소리가 라고 하는 이 소리는 청각적 심상까지. 호적이라고 할 때는요, 휘파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휘파람 소리 같이. 근데 휘파람 소리가 좋은 휘파람 소리 뭐가 아니라 앞에 뭐라고 수식해주고 있어? 날카로운 휘파람 휙 이런 느낌으로 옷소매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무슨 심상? 스며든다. 촉각적 심상. 자, 근데 이 촉각적 심상이라고 보기보다 뭐가 지금 어떻게 스며들고 있어? 날카로운 이 휘파람 소리가 촉각적 심상으로 스며든대요. 청각적 심상이 촉각적 심상으로 공감각적 심상이 제시가 됐네요. 그러면서 감각의 전이라고도 얘기를 하지. 뭐의 무슨 화? 청각의 촉각화. 청각의 촉각화. 혹시 감각이 뭐라고 해요? 전이. 전다가 바뀌다라는 거, 옮겨가다라는 의미. 그럼 결국 여기는 화자의 정서라기보다도 지금 이 겨울 호수의 어떤 느낌? 차가운 느낌. 그런 이미지를 우리한테 주고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감각으로 상당히 많은 감각을 제시해주고 있지? 어떤 감각? 청각적, 촉각적, 그리고 하강의 이미지까지. 딱딱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딱 그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쵸? 금속의 느낌. 자, 이어갑시다. 해맑은 밤바람이 이마에 서리는 여울가 모래밭에 홀로 거닐면 끝. 자, 해맑은 밤바람이 이마에 서리면서 이 모래밭에 홀로 있네. 자신의 어떤 외롭고 쓸쓸한 처지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거닐면 노을에 빛나는 음모래 가치, 또 가치가 있네. 직유법. 호수는 한 폭이 화려한 꽃밭이 됩니다. 호수는 한 폭이 화려한 꽃밭이다. 이 꽃밭, 반짝반짝하는 이 음모래같이 반짝반짝하는 이 모습. 그러면 이 호수에서 실제 뭔가 반짝반짝 이렇게 호수가 빛나고 있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여기는 어떤 겨울의 차가운 이미지보다 홀로 쓸쓸하게 걸어가고 있지만 그 옆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시의 상황을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쓸하게 걷는 거예요. 처음은 호수가 중심으로 호수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여기는 홀로 걸어갈 때 호수의 모습이네요. 호숫가를 홀로 쓸쓸하게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홀로 걷는 모습. 홀로 걷는 화자의 모습을 주면서 여윈 추억의 가지가지엔 조각난 빙설이 눈부신 빛을 한다. 자, 여윈 추억의 가지가지라고 하는 요 추억의 가지가지 여러 가지 추억들. 그럼 여러 가지 추억들. 이 추억이라고 하는 측면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추상적 관념이죠. 추억, 기억이잖아. 그치? 이 추상적인 대상을 가지가지 구체화 시켰네요. 가지가지 보인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구체화 어떤 식으로 시각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화자는요, 지금 호숫가를 걸으면서 여러 가지 추억들,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추억 있니? 뭐 유치원 때의 추억, 초등학교 때의 추억, 어디 소풍 갔을 때의 추억, 첫사랑의 추억, 뭐 이런 여러 가지 추억들을 아마 회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조각난 빙설이 눈부신 빛을 하다라는 거 반짝반짝 있는데 이 눈부신 빛을 하는 것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반짝반짝 있는 거. 뭐가 반짝반짝 있는 거야? 이 추억들이 반짝반짝 빙설처럼, 빙설이라는 거는 얼음빙 눈설, 그래서 이 눈처럼 조각난 얼음의 눈 조각처럼 눈부시게 반짝인다라고 하는데 조각났다라는 이 의미 때문에 우리는 이 추억이 어떤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쭉 파노라처럼 이어지는 추억이 아니라 부분마다의 추억, 파편난 추억이라고 할게요. 파편 같은 추억. 여러분들도 어떤 추억을 생각할 때 그 풀 스토리가 쭉 기억나는 경우도 있지만 부분 기억나는 경우도 있지 않니? 그런 추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추억에 대한 떠올리고 있고요. 추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호숫가 근처에서 성호 부근에서 이 사람은 걸으면서 호수를 바라보면서 홀로 걸으면서 여러 가지 추억을 떠올리는 이 화자의 모습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화자의 정서는 어떤 정서일까? 화자의 정서. 지금 감정. 쓸쓸하다라는 걸 추론할 수 있는 이유는 홀로 거닐었습니다 라는 이런 표현 때문이죠. 홀로 거니는 이 화자의 모습. 자, 2형 낡은 고양이의 허리띠 같이. 계속 우리 지규법은 나오네요. 낡은 고양이의 허리띠 같이 무슨 의미일까? 아무튼 허리띠 같대요. 뭐가? 강물이. 강물이 허리띠처럼 길게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이구나. 그치? 낡은 허리띠처럼. 근데 얼어붙었습니다. 겨울이네요. 길게 라고 하는 이런 붙임표를 쓰면서 뭔가 호흡을 조정을 하고 있어요. 왜? 강물의 이 긴 느낌을 여기서 길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 강물이 길게 이어졌다라는 것을 붙임표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독자들한테. 춥니? 바람이 그쪽으로 너무 자, 길게 얼어붙고요. 지금 그러면은 또 강물까지도 얼어붙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 계속 계절적 배경은 겨울이네요. 차창에 서리는 황혼 저 멀리, 또 멀리 연결되고 있어. 이 줄표 여기 강물이 아니지. 차창에 서리는 황혼 저 멀리 노을은 나 어린 향수처럼 희미한 날개를 펴고 있었습니다. 차창에 서리는 황혼은 저 멀리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황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얘들아 무슨 단어예요? 황혼. 해가 저물 때. 해가 저무는 것을 해가 저물 때 우리가 황혼이라고 하지.
그것이 희미한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간적 이미지를 우리한테 들리고 있네요. 그쵸? 근데 내가 어린 향수, 내가 어릴 때 그 느꼈던 향수처럼, 향수라는 거는 그리움이죠. 결국 고향의 이런 느낌들이 고향의 허리띠처럼 강물을 보면서 고향을 떠올렸고요. 해가 지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향수, 고향에 대한 향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어는 고향을 떠올리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여러 가지 이미지를 우리한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조금은 가슴에 확 와닿는 느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이미지를 우리가 읽어줘야 아 저런 느낌으로 우리한테 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미지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무슨 말인지 겉돌 수도 있어요. 이게 이런 이미지시의 좀 단점이기도 해요. 말로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감정을 전달해주면 나 고향이 떠올려서 슬퍼라고 하면 슬픈지 알겠거든? 또는 외로워서 쓸쓸한지 알겠거든? 근데 이렇게 홀로 거늘고 있어. 추억은 막 황혼에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어. 이런 이미지를 주니까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싶은 사람들은 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시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려운 시가 절대 아니고 고향에 대한 향수를 이런 식으로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모르면 그냥 그렇게 외우면 돼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런 거 같니? 고향에 대한 향수를 희미한 날개를 펴고 있다.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고향에 대한 향수가 희미한 날개를 펴고 있다는 모양, 그러니까 확 피고 있다는 거냐? 그러면 고향에 대한 기억이 떠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고향에 대한 내용이 이 성호 부근을 걸으면서 호숫가 부근을 걸으면서 떠올리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앙상한 잡목림 사이로 잡목림이라고 하니까 어떤 숲을 사이로 한낮의 겨운 하늘이 투명한 기폭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기의 깃발을 떨어뜨리고 있네요. 한낮이 겨울다. 한낮이 이제 지나는 그 하늘이 기폭을 떨어뜨립니다. 이거 시각적으로 또 주고 있네. 자, 그리고 잡목림이라고 하는 이 숲 사이에 앙상하다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겨울에 그 나무의 앙상한 느낌 갖고 있니? 겨울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잎사귀 하나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나뭇가지들만 있는 그런 사이로 한낮이 기울다. 낮이 이제 이렇게 해가 이렇게 지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기가 떨어뜨린다, 깃발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시각적 심상으로 우리한테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푸른 옷을 입은 송아지가 시각적 심상 색채어네요. 색채어를 직접적으로 주고 있고요. 옷을 입은 송아지 한 마리가 조그만 그림자를 바람에 나부끼면서 서글픈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서글픈 얼굴을 한 거야? 누가? 사람이? 이 서글픈 얼굴을 한 사람은 누구야? 여기서 시에서 화자가 이렇게 서글픈 얼굴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지, 그 위에 나오는 송아지 한 마리가 서글픈 얼굴을 하고 있다. 잠깐만, 송아지 한 마리가 감정이 있네. 무슨 법? 의인법. 자, 송아지를 의인법 시켜서 이 서글픈 얼굴은 누구의 감정? 화자의 감정. 화자의 감정을 여기다 투영시켜 버렸죠.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감정이입 혹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송아지 한 마리가 슬픈 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슬프니까 얘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며 논두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또 배경, 이런 배경들을 얘기하면서 화자의 어떤 마음, 서글픈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럼 이 화자의 주된 정서는 쓸쓸하고 서글프다 끝. 어디에 있다? 호수 주변에 있다. 시간은 해가 지는 황혼의 그 시간에 뭘 느끼고 있어요? 호수 주변에서 서글픔을 느끼고 있다. 끝. 근데 그 서글픔을 어떻게 표현했냐?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로 표현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시 자체를 100%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시들은 우리한테 이미지로 전달해 주는 시는 그 이미지를 우리가 하나라도 놓치는 순간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당연해요. 나도 그래요.
나도 저 시를 뭐 다 이렇게 이 사람의 마음, 이 시인의 마음을 100% 이해해서 이 시를 읽는다 그러진 못해요. 왜냐면 잠깐 추가적인 얘기를 하면 자 이런 김강균의 시 혹은 여러 시들을 우리 얘기할 때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긴 한데 들어본 사람 모더니즘 우리 무슨 리즘 하면은 어떤 느낌이니? 모더니즘 하면 그럼 모던은 뭐야 모던? 응? 현대 그치 현대 세련되다라는 느낌. 그럼 이즘 하면은 무슨 생각이거든? 그럼 세련된 생각 어떤 생각? 시에 있어서 모더니즘의 시는요 뭔가 세련되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다. 어떻게 세련되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현대라고 하잖아 모던을. 그럼 예전에는 과거에는 어떻게 표현했길래? 그러니까 과거와는 좀 다른 시인 거잖아. 과거에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직접적으로 전달했어요. 과거에는 직접적으로. 아리랑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 아리랑 날 버리고 가시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심리는 몇 킬로? 4킬로. 발병 난다 저주 퍼붓고 있잖아. 날 버리고 가시님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아이고 그리워 아이고 보고 싶어. 이런 감정들이 직접적으로 전달이 됐다면 1920년대 30년대 들어서는 이 모더니즘 시의 계열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때는요 감정을요 절제하는 거예요. 이게 시에서 세련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혹은 그 감정을 절제시키면서 이 감정을 누구한테 느끼라고 넘겨버리냐면 독자들한테. 감정은 그러면 독자들이 느껴서 나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거 정답.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정답.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확실히 아닌 감정은 있겠지. 여기서 아주 즐거움을 느꼈어요. 어디서 느껴지니? 즐거움은 뭔가 좀 이질된 감정이겠죠? 완벽하게 다른 감정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다 감정을 맡겨버린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마다 이 시를 읽고 느끼는 감정들이 조금은 달랐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어떤 느낌이라고? 쓸쓸하고 고요하고 조용한 느낌은 다 같이 비슷하게 느끼지 않았니?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이미지를 통해서 그래서 감정을 절제했고요. 우리한테 이미지화 시켜요. 이런 시들이 되게 많아요. 모더니즘 계열의 시가. 자, 밑으로 갑시다. 논두렁에 서서. 바로 갈게요. 갈아놓은 논고랑의 고인물을 봅니다. 누가 봐요? 화자가 보고 있을 거예요. 어떤 대사? 논고랑. 근데 지금 여기 제목이 논두렁에 서서 지금 이 논고랑의 물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근데 이 사람의 정서 표현 직접적으로 됐네. 마음이 행복해지고 있네요. 나뭇가지가 꾸부정하게 비치고 있지만 아니야. 그래도 날아가는 햇살이 번지고 있고 날아가는 새 그림자가 잠기고 나의 얼굴이 어디에 들어있어? 나의 얼굴, 새 그림자, 햇살, 나뭇가지 꾸부정하게 비치는 건 어디에 있어? 고인 물 안에. 이 물 안에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 물을 보면은 물에 그 물결지는 모습 때문에 여기가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어도 여기 꾸불꾸불 할 거 아니야. 그치? 물결에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 때문에. 거기에 또 햇살도 이렇게 있대. 여기 해가 떠 있으니까. 새 그림자도 하늘에 새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새가 또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리고 여기를 바라보는 나의 얼굴이 이렇게 있겠네요. 그럼 마치 이 논고렁의 고인물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쵸?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대상들을 거울에 비춰서 보는 그런 느낌. 윤동주의 자화상 느낌도 들기도 해요. 보면. 자, 하나 또 표현상의 특징 잠깐만 정리하면 뭐뭐 한다, 인다, 있다. 자, 시제를 표현해주고 있네요. 어떤 시제야? 시간적으로 보면은 네, 현재 시제. 현재 시제의 종결 어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났어요.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감정 표현 직접적으로 되어 있고요. 또 표현법 뭐뭐 있다. 자, 여기서 표현법은 열거해주고 있네요. 열거법. 뭐까지 써? 나의 얼굴, 화자의 얼굴까지 드러나 있어요.
자, 늘 홀로이던 내가 홀로였다고 하는 요 표현 얘도 쓸쓸했나 한번 보자. 아니 그들과 함께 있다. 이때 그들은 누구? 앞에서 열거한 대상들과 함께 있대요. 아, 이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주변에 이런 애들과 같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느끼는 감정은 쓸쓸하다? 아니야,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들과 함께 있다. 어떤 정서적 유대감 정도. 과거에는 이거는 과거의 모습이지. 현재는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현재형 어미 통해서 현재 자신의 이런 모습. 그러니까 자신과 둘러싼 이런 세상 속의 이런 자연물들에 대해 인식을 한 거죠. 누가 높지도 낮지도 않습니다. 어딜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 요 물에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 고인 물을 통해서 보니까 높낮이가 구분되니? 안 되겠지. 그치? 실제로 보면은 얘는 높고 얘는 낮다 이렇게 보지만 여기 비춰서 보면 여긴 다 평평하잖아. 그러니까 높지도 낮지도 않아요. 평등하다라는 단어죠. 요거는 요 시어의 의미는 평등한 존재다. 자, 모두가 아름답습니다. 저마다의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그 안에 거꾸로 서 있습니다. 물에 비친 거니까 그래요. 이거는 물에 비친 모습이기 때문에 거꾸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원래 나의 모습인 것처럼 아프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다라는 건 좋다라는 느낌이죠. 아프지 않아? 좋아. 또 아프지 않다, 뭐뭐 한다, 뭐뭐 한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단정적 어조라고 얘기를 해요. 뭐뭐 한다, 뭐뭐 한다 조금 더 단호하게 정하는 거. 단정이라는 건요 단호하게 정해주는 거예요. 산도 곁에 거꾸로 누워 있고요. 여기 산도 있나봐, 그치? 이 그림 옆에다가 산도 하나 그려줘야 되겠네. 이렇게 산도 이렇게 있나봐. 산도 있고 늘 떨며 우왕좌왕하던 이건 언제 모습? 과거의 모습. 지금 나는 저 세상 건너가 서 있기나 한 듯 지규법이 쓰였고요. 저 세상 건너가 서 있거나 한 듯 무심하고 아주 선명하다. 자신의 모습, 물에 비친 모습이지. 그래서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다시 한번 둘러보는, 자신의 이런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대조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논두렁에 서서라는 시예요.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이 시가. 자, 그러면 이 두 시가 연결되어 나올 때는 감정에 좀 차이가 있네요. 외로워요, 성호북은 논두렁에 서서 같이 있어요, 함께해요. 나 아프지 않아요 라고 하는 시 논두렁에 서서예요. 요거는 같이 한번 바로 풀어봅시다. 다 문제는 풀었겠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바로 문제 풀게요. 자, 가나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것만 밑줄 쳐볼게. 음성상징어, 현재 시제 활용, 대화하는 방식, 그리고 시선을 원경에서 근경, 동일한 실어의 반복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이거 찾을 때 뭘 제일 빨리 찾아줄 수 있겠니? 제일 빨리 찾아줄 수 있는 거. 동일한 시어 반복. 그럼 가는 동일한 시어 반복되는지 먼저 찾아볼까? 자, 그리고 괄호는 어떻게 쳐야 되냐? 이렇게 쳐야 돼. 달리 부분은 다 괄호 쳐주시고 이거부터 가는 거예요. 가는 동일한 시어 반복했는지 가서 찾아봐. 동일한 시어 반복 없네요. 그러면 가는 틀렸어요. 나는요, 뭐 더 찾아보지 않아도 되지만 나는 있지? 동일한 시어 반복이 오히려 나에는 있어요. 여기 있다 이런 단어 다 시어 반복이에요. 있다, 알겠지? 않다, 있다. 그 다음에 또 찾아줄 수 있는 거, 금방 찾을 수 있는 거. 음성상징어 찾기 편하지 않니? 얼른 가서 찾아봐. 가와 나는 그러면 공통점이네. 음성상징어 있는지 찾아볼까? 깡총깡총 펄럭펄럭 뭐가 있니? 뭐가 있을까? 쭉 살펴보면은 음성상징어가 그렇게 보이진 않네요.
그쵸? 그럼 X. 자, 그 다음에 찾는 거 현재 시제 한번 찾아볼까? 현재 시제는 우리 종결어미에서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종결어미에서 현재 시제 찾을 수 있는지 봅시다. 다 찾아질 것 같은데 이거는 뭐뭐 한다, 얼어붙고 노을은 있었다, 있다, 이런 현재 시제들. 그리고 밑에 나에서 논두렁에 서서도 현재 시제가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되겠죠. 표현상의 특징 문제 꼭 정리해 주시면서 다음 문제로 갑시다. 가를 이해한 시예요. 숫자로 구별된 세 장면이고요. 각 장면에서 이미지, 다양한 이미지가 쓰였어요. 그래서 호수와 풍경, 애상적 정서 뭐라고? 애상. 알잖아. 여러분들 알잖아. 빨리 애상 뭐라고? 슬프다. 근데 슬플 때 쓸쓸한 것도 슬프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 애상에 들어가요. 알겠지? 막 기쁘지 않은 거 다 애상이라고 얘기를 해. 밤하늘이 막 밤늦게 혼자 잠 못 자는 것도 애상이에요. 밤에 잠자야지 좋은 건데 잠을 못 자. 그런 것도 애상이에요. 애상적이라는 거 슬픈 감정, 쓸쓸한 감정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한번 봅시다. 적절하지 않는 것 찾는 건데 일단 답만 먼저 갈게요. 4번이에요. 희미한 날개를 펴고 있었다는 논둑 위에 서서와 연결되면서 날개를 펴고 논둑 위에 섰다가 연결되면서 송아지의 서글픈 얼굴을 드러내는 정서가 극복될 수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송아지의 이 서글픈 얼굴이 극복될 것 같니? 뭔가 전환의 느낌이 있었니? 어떤 느낌이 있어? 성호 부분 자체는 계속 시가 어떤 느낌이었어? 쓸쓸해. 거기서 끝났지? 그럼 어디가 틀렸어요? 극복될 수 있다 자체가 연결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돼요. 근데 요 시들은 요 시어의 이런 해석보다 여러분들 시어의 의미, 기능 정도를 좀 더 잘 정리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33번 문제 갑시다. 논두렁에 서서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는 거 찾아주세요. 자, 요 답은요 1번인데 1번이 왜 적절하지 않는지 그것만 찾아봅시다. 왜 적절하지 않은지 그것만 찾아봅시다. 그냥 아닌 것 같아요. 안 돼. 왜냐면 요 시어들은 각각의 의미가 좀 있었어요. 늘 떨며 우왕좌왕하던 곁에 거꾸로 누워있는 산, 얘네들은 다 의미가 조금 달랐어. 그 기능이 달랐어. 화자는 떨며 우왕좌왕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야?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지. 근데 곁에 거꾸로 누워있는 산은 어떤 산이었니? 지금 현재 내 옆에 있었던 산이었고 얘도 호수에 비쳤고 뭔가 같이 관계를 맺고 있는, 현재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긍정적 느낌이었죠. 그걸 동일시하고 있대. 동일시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 같이 보고 있다는 거지. 얘네 같이 보고 있지 않아요. 여기가 틀렸어요. 확실히 틀린 부분 찾아주셔야 돼요.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문제들은. 알겠지? 우왕좌왕했다. 과거의 자신의 모습. 곁에 있다. 현재 자신의 주변에 있는 거. 과거와 현재로 완벽하게 대비가 되는 그런 소재들의 역할이었지 의미가 있지 전혀 연결되면 안 됩니다. 라는 것까지. 자, 밑에 있는 내용을 빠르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도도한 생활 무슨 내용이었니? 도도한 생활. 되게 도도했던 것 같아요. 누가 만두집에서 뭐 치고 있었어? 피아노 치고 있었지. 그 피아노에 우리 소재에 담긴 의미. 어머니가 나에게 피아노만큼은 배우게 해주려고 했던 자존심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자존심, 도도한 생활의 자존심. 내가 이거 복사 안 해줬구나. 그럼 이거 그냥 정리만 합시다. 이거 크게 정리만 할 거예요. 자, 도도한 생활 같은 경우는 이 자존심 소재로서 피아노가 나왔다라는 거. 근데 마지막에 이 피아노가 어떤 느낌이 돼버렸니? 이사했어. 서울로 와갖고 피아노 들고 오니까 어때? 막 그냥 창피하기도 하고 막 짐덩어리가 됐지? 근데 여전히 그런 도도한 느낌이 갖고 있었다. 내가 이거 왜 갖고 왔는지 이런 느낌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과거에 그 피아노가 가지고 있던 소재가 현재로 오면서 좀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 약간의 현실 비판적인 느낌이었죠. 그런 내용들만 정리해 주세요. 이거 다 외우지 않아도 돼. 알겠지?
뒤로 가면은 도산 12곡이라고 해서 12수가 쭉 이어지는 건데 요 가에 있는 구수 정도는 확실하게 해석을 해주세요.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빼네 라고 할 때 이 고인은요 옛날 공부를 많이 했던 성현들을 얘기하죠. 그럼 이 사람들 볼 수 있니? 여러분들 볼 수 있어? 못 보지. 옛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봐. 당연한 얘기인데 왜 했냐? 아니 한 번 더 강조하려고. 그 사람 내가 못 봐도 그 사람들이 가던 길, 공부의 길, 공부를 정진하려는 길이 있으니까 나 그거 갈 거야. 아니 가고 어찌할까? 아니 가고 어찌할까? 가야겠다는 얘기겠죠? 우리한테 서리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네요. 또 여기도 봐봐. 당시에 가던 길 몇 해 버려두고 내가 다시 돌아왔어. 그럼 이 길을 갈 거야. 딴 데 마음 안 가질 거야. 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시험 기간이잖아. 다른 길로 가면 안 돼. 뭐 유튜브의 길 이런 데 가면 안 돼. 게임의 길로 가면 안 돼. 잠깐 가더라도 어떻게 한 발자국만 들어갔다 나와야 돼. 알겠지? 자 여기도 보자. 청산은 요 시도 많이 나와요.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청산 푸른 산 만고 계속 푸르르냐. 유수라는 거는요 흘러가는 물은요 주야로 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치지 말고 뭐 하자고? 학문을 이루자. 만고상청이라는 거는요 아주 오랫동안 항상 푸르자. 그 공부의 경지를 높이자. 혹은 여러분들 성적을 뭐 잘 받자.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치면 안 돼요. 알겠지? 다른 데 가는 것도 안 되지만 그쳐도 안 돼. 그러니까 내일 아침까지 죽어라 공부만 해. 잠은 자고 공부해야 돼. 그치지 말아야 돼요. 알겠죠? 그냥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세요. 이거에 대한 큰 의미는 없으니까. 이제 도산 12곡의 어떤 의지 정도는 여러분들 정리가 될 것 같고, 자, 요거 수필인데 인연과 인간 혹시 정리되시니? 요거는 그냥 수필이니까 어떤 깨달음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수필 얘기는 어디랑 또 연결될 수 있냐면은 우리 통곡할 만한 자리. 자, 분명히 어떤 경험을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자신의 소감. 그 소감은 교훈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수필의 갈래적 특성도 얘기할 수 있지. 갈래 특성. 자, 마지막에 우리는 인형이 아니야. 살아 움직이는 인간이야. 그리고 우리는 끌려가는 짐승이 아니라 신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할 인간이야. 라고 하면서 뭘 갖자고요? 신념 갖자고요. 우리는 이웃의 기쁨과 아픔에 대해 나누어 가질 책임이 있다. 또 요 수필이 슬픔이 기쁨에게도 요런 구절들 때문에 연결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 슬픔이 기쁨에게도 누구에게 관심을 갖자라는 얘기야. 주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갖자, 연민을 갖자 이런 말이잖아. 우리도 우리 이웃에게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기쁨과 아픔에 대해서 나눠질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들 쭉 정리를 해주세요. 알겠죠? 인간만 책임을 질 줄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주변에 대한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자라는 얘기. 넘어갑시다. 토공전은 무슨 얘기였니? 토공전. 고전소설 하나 들어가는 거. 여기 토공전. 토공전. 우리 이거 토끼와 그 토끼전 이야기 알고 있지? 그쵸? 근데 여기서는 누구 중심으로 그려줬어? 토끼 중심으로. 토끼 중심으로 그려서 용왕과 토끼에 대해서 용왕과 토끼에 대해서 이제 옥황상제가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토끼에 뭐가 드러나냐? 지혜가 많이 강조가 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었어요. 요 토끼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송사라고 하는 모티프가 들어가는데, 이 송사라는 거는 판결을 내리는 거, 우리 법정에 가는 거. 그래서 송사설화에 대한 이런 느낌이 들어가면서 토공전으로 갔고, 토끼를 놓친 것을 한 용왕이 옥황상제에게 글을 올려 토끼를 다시 잡아옵니다. 그쵸? 용궁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용궁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옥황상제는, 이거 옥황상제야, 위에 있는 사람이.
옥황상제가 토끼와 용왕을 불려 각각의 진술을 들려요. 자, 용왕 너는 왜 토끼를 데려오라고 하느냐? 토끼 너는 왜 안 가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때 토끼가 지혜로운 말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그래서 이 결말이 새로운 결말, 토공전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토끼전과 달리 혹은 판소리기 소설 토끼전과 달리 또 새로운 결말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고요. 용왕이 크게 탄식했습니다. 하늘이 망해놓은 화인이 다시 바랄 게 없구나 이러면서 통곡하며 돌아갔다. 용왕이 자신의 그 의도를 실현하지 못하는 장면으로 끝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요 42번은 내용 이해 문제니까 토공전 읽고 나서 요 문제 풀었을 때 안 풀리면은 이거 내용 이해 뭐 안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인물 정리하면서 읽어줘야 돼요. 토끼에 대해서 인물 정리, 용왕에 대해서 인물 정리, 그리고 상황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비유적 표현, 내역을 요약하는 요약적 진술이 쓰였는지 찾아주는 거. 요약적 진술은 우리 달밤에서도 연결되지 않니? 달밤에서도 황수건의 그런 일화들을 연결하면서 아주 압축적으로 전결하는 그런 요약적 진술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주는 거. 비유적 표현도 찾아주셔야 돼. 아까 우리 비유법 쭉 정리했었잖아. 그런 것들이 여기 있는지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마무리 됐으니까 우리 일단 여기까지만 합시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